네, 안녕하세요. 뭔가 우리가 우왕좌왕했던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최대한 들어온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뒤에 끼워줄 수는 없는 거죠. 저희가 진행한 걸 가지고 거죠. 그러면 들어온 질문 중에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이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저희가 많은 추천을 받진 않았지만 저희가 꼭 답하고 싶은 질문이 있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나온 답변 중에 DHP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초기 발굴 및 투자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받고 어느 정도 성장한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은 이후 어느 기간에 투자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 질문 해주신 분 여기 계세요? 질문만 하고 안 계신가요? 네. 그래도 우리 최 대표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질문이 보면 이제 그 후속 투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아마 스타트업에 크게 배경 지식이 별로 없으신 분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일반 스타트업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일반 액셀러레이터랑 비슷하고요. 그래서 투자는 보면 글쎄요, 기관 투자, 일반 VC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VC 그러니까 저희가 시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프리에이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이 엔젤 클럽이나 이제 뭐 정부 기관 같은 SBA 같은 곳에 프리에이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 이후에는 보통 이제 베처 캐피탈을 받으시겠죠. 최근에 보시면 헬스케어가 특수한 부분이 이제 뭐 제약사나 보험사나 의료기기 회사들도 그 투자하시는 마음이 특히 국내에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는 뭐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고 베처 캐피탈을 받으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기도 했지만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료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대한 규제 사항과 해결책이 있을까요? 질문이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그리고 의료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는지요. 저희가 먼저 혹시 이 질문하신 분 있으세요? 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으셨습니다. 네. 먼저 의료정보의 클라우드 저장에 관한 규제사항과 해결책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혹시 먼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세요? 그 완전 전문가 계시는데 혹시 구태현 변호사님 자리 계세요? 아니요, 어느 분? 신재 교수님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주시겠어요? 아니 왜 저한테 대답을? 네. 예, 저도 DHP 파트너인 신수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의료법의 개정에 대해서 올리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다만 법적으로 지켜지실 게 딱 하나가 더 있는데 불행히도 그러니까 그 클라우드 서버 물리적인 위치가 한국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을 쓰시고 AWS 쓰시면 서울 리전을 선택하면 가능한데 다른 US 리전이나 아시아 리전을 선택하시면 불법입니다. 한국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런 클라우드 저장 규제가 풀린 게 2016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관련 속도도, 그러니까 관련 발전도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의료정보를 블록체인과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까요에 대해서는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까요? 네. 의료 정보를 블록체인에 올리려는 시도는 굉장히 많이 지금 글로벌하게 보면 많이 있는 편이고요. 의료 정보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슈머 사이드에서 나오는 헬스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컨텐츠적인 측면을 가진 정보도 있고, 소위 병원에서 쓰는 EHR에 해당하는 정보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시도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좀 다르고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쪽에서 한국에서 한 걸로 되게 유명한 프로젝트는 메디블록에서 했었던 이제 그 ICO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병원 간 진료 데이터를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그다음에 저희 DHP에서 ICO 쪽 관련된 것을 하고 있는 휴먼스케이프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컨슈머 사이드에서 나온 정보를 좀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그 앞으로 보험이라든지 직토 같은 데서 보험 쪽으로 하고 있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블록체인 쪽에 그 집어넣어서 가치화를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미
뭐 구글이라든가 아니면 인텔 그리고 IBM 같은 경우는 플랫폼 차원에서 블록체인 기반 정보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음 좀 질문들 한번 보면은 조금 여기 되게 무거운 질문이 또 나와 있는데 개인의 진료 정보를 병원으로부터 환자 개인에게 이동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의 비대칭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의료인들의 우려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모두가 동의하는 정보 이동 방안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좀 있는데 혹시 어느 분이 하신 질문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 답변은 의료인으로부터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실래요? 네. 근데 그 사실 질문이 취지는 알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은 지금 원하시면 병원에서 다 의료 정보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물론 대단히 이제 불편한 모델이긴 합니다만은 가져가는 것 자체를 뭐 병원이 사실 막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항상 환자에게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져가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아마 굳이 이제 그걸 문제라면 훨씬 이제 편한 방식으로 미국 같으면 뭐 블루 버튼 같은 걸로 되게 쉽게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게 한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니셔티브도 없고 뭐 이제 그나마 아산병원 정도에서나 이제 검사 결과 같은 것들 좀 쉽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앱을 만들었다는 것 정도가 예외적인 경우라서 그럼 왜 이제 기껏 아산병원 정도만 그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느냐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병원 입장에서 이런 것 같아요. 병원 입장에서는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전체 병원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걸 크게 우려를 한다기보다는 귀찮다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환자들이 와서 다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EMR이라는 또는 EHR이라는 시스템 자체는 병원 입장에서 병원 내에서 의료진들이 쓰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환자가 편한 방향으로 넘겨주려면 그것도 상당한 어떤 노력과 공임이 들어갈 텐데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우리는 그냥 복사만 시켜주는 정도의 복사도 장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상 받는 거 어차피 그걸로 끝인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왜 이것을 환자에게 최대한 편한 방식으로 우리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느냐는 의문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답이 환자들이 돈을 더 내든지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든지의 구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게 어떤 집단도 이게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기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게 시장 경제에서 어떤 인센티브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조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이 굳이 나서서 쉽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필요가 못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한 가지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그럼 환자가 가져가면 어디다 쓸 거냐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이제 주권이라는 점에 있어서 갖고 있으면 마음이 편할 수 있는데 막상 그것을 잘 활용하시는 환자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이걸 다른 병원에 쉽게 갖다 주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걸 과연 환자들이 실제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특히 병원에 있는 데이터를 환자가 스스로에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주 필요하고 긴요한 일인가라는 점에 있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앞으로 방금 얘기했던 블록체인 시스템이라는 게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사실은 거기서 이제 그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환자가 본인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 데이터를 내놓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된다면은 환자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생기게 되고 사실 그런 생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 현재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누군가는 분명히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를. 그래서 그 어떤 환자들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어떤 이점, 메리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아마 그 시장을 아마 다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한 문제여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데이터의 주권과 관련된 부분들로 접근을 하더라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가 환자에 대한 증상 데이터라고 예를 들어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를 나중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소유를 하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게 소위 말하는 PHR 개념이 되는데 PHR 개념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하게 양면처럼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은 데이터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넘어옵니다.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그걸 계속 관리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책임을 병원에서 지어야 되겠지만 환자한테 넘어갔을 때에는 환자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넘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일단 정립이 돼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EHR 같은 경우에는
의무 기록이라 그러죠. 그 데이터 안에 환자들이 만들어낸 데이터, 환자에 대한 데이터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수술 기록이라든지 또는 뭐 약을 처리했을 때 어떻게 뭐 우리가 관리를 하는 어떤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간호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상당수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병원에서 가지고 병원에서 만들어낸 데이터 또는 병원에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종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단순한 그 형태로 서포트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어서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EHR을 그냥 통으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제가 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더 보태면 사실 의료계에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질문 의도 너무 잘 알겠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데이터 주권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의료업계가 가진 노하우를 어디까지 오픈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또 다른 글로벌한 측면에서 그러니까 다른 분야까지 통합해서 봤을 때 정보의 비대칭성을 얼마나 공익을 해치지 않고 사회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활용해 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잘 지금 정확하고 그러니까 많고 또 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해 나오고 있는 분야가 사실은 보험 쪽과 그 다음에 중고차 판매 쪽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은 보험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사실은 기술로 해결한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해결한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꼭 뭐 누가 다 가진다 극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가야 될 방향, 우려하는 방향, 여기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들어온 질문을 조금 더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에 올리진 않았는데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혹시 있으세요? 네. 두 분 있으시니까 저희는 손든 분 먼저 하니까 두 분 기다렸다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관련돼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헬스케어에는 스타트업에 대한 사람들의 투자에 대한 열망도 있지만 바이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의 미대칭성 때문에 투자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례로 저희 같은 경우도 3번에 걸쳐서 투자를 시도했는데 내부적인 역량이 좀 미달돼서 이제 투자가 미달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 사이드에 있는 뭐 VC나 M&A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헬스케어나 바이오 관련된 회사를 투자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는 게 1차고요. 네. 두 번째가 아까 신재훈 대표님이 그 보험회사 관련돼서 매출을 1,000만 원 정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쭤봐도 될지. 왜냐하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원하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매출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좀 크게 가시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문에요. 그게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향후 어떻게 발달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답변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지난 이제 그 한 1, 2년 정도의 그런 그 협업 보험회사와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이 이제 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피드백을 받는 형태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 채용과 연동해서 저희 서비스를 보험회사 유저들한테 제공을 하고 보험사가 이제 마케팅 목적으로 제공을 하는 것이죠. 사실 보니까 데이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보험회사가 데이터에는 아직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건 그 마케팅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이제 그 중개해주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보험회사에 저희가 이제 뭐 다 오픈했으니까 그 현대해상의 9된9 어린이 케어라는 보험에 그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 서비스가 이제 구글 플레이 그 출산휴가 부분 저희 앱이랑 나란히 있습니다. 그 앱을 저희가 만들어주고 저희는 이제 그 로열티를 받는 모델이죠. 그 로열티를 받는 모델로 어찌됐건 물론 이제 올해 계약이 끝납니다만은 어찌됐건 저는 이제 그 모델을 한번 만들어봤다는데 굉장히 근데 그게 얼마나 확대될 거냐. 근데 다른 보험회사들도 계속 컨택은 오는데 이게 보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비용이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비용 효과 증명 이런 거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큼 확산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고요. 그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생각보다 거대하고 정말 하지만 이 뭐랄까 이제 미래가 좀 선진적인 준비를 하기에는 좀 준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의사 결정 과정 이런 게 굉장히 좀 저도 좀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보험업계.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제 몇몇 그 시범 케이스들, 저희 회사 말고도 몇몇 회사들이 보험회사 일하고 있는데 몇몇 시범 케이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큼 발전할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그 혹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벤처캐피탈에 계십니까? 대략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보면, 그러니까 그 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성공하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비결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리고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에 플러스해서 제가 아까 발표할 때 말씀드렸던 그 의료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특수성을 또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저희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반 스타트업에 더해가지고 한 서너 가지 정도를 더 보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일단은 이게 의학적으로 많이 되는 것인가, 뭐 과학적으로 많이 되는 것인가 그런 걸 특히 뭐 테라노스 같으면 그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의료계에서 혹은 의사들이 필요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제 이게 특히 뭐 유저가 의사일 수도 있고 환자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그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필요하고 특히 한국에 사업하신다면 한국 의료 시스템 내에서 예를 들면 수가를 받을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페이어 문제인데요. 돈을 누가 낼까 그런 것도 많이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따지고 보면 BM에서 돈을 낼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환자이든 뭐 병원이든 개별 의사이든 국가이든 뭐 보험사이든 등등 누군가는 돈을 내야지만 그 사업이 성공할 텐데 그게 이제 명확해야 되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게 미국 뭐 해외와는 달리 싱글 페이어 건보가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이게 두 번째 그 질문이랑 연관되는 부분인데 보험사 특히 국내에서는 사보험사의 그 소위 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에 이제 저희가 희망을 많이 걸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그 보험사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손보협회, 생명보험협회도 오셨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닥터도 그렇고 나중에 그 뭐 휴레이 파지티브나 뭐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만성질환 관리, 당뇨병 관리를 해주는 그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보험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당뇨병 보험에 들게 되면 그 서비스를 받아서 보험이 원래 질병에 대한 그 이제 사후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지만 이 보험사가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해줌으로써 그 가입자의 예를 들면 당뇨병 위험률 자체를 줄여버리면 그 자체가 이제 뭐 또 BM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보험사가 그 스타트업에게 돈을 B2B로 주게 되는 그런 모델인데요.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사실 뭐 저희가 되게 희망을 걸고 있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험사도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사 많이 오셨는데 제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해서 꽤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저희 팀이 이제 MWC 힘스에 가서 글로벌 보험회사들한테 컨택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이제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사실은 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앱으로부터 수집하는 그 건강 데이터 자체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또 다른 글로벌 이제 그 유아용품 회사가 애들의 건강 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좀 국내와 해외가 좀 존재하지 않나 이런 좀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이제 저희 받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여기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릴게요. 그 자본이나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EMR 시스템이나 EHR 시스템의 뭐 클리니컬 스터디에 대한 병원에 대한 보상을 하거나 아니면 그 환자가 자기가 제공하는 거에 대한 베니핏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오믹스 데이터처럼 리서치하는 데이터에 대한 보상도 해주고 이렇게 된다면 그런 자본가의 입장에서 그거를 제공하면은 구현이 가능할까요? 궁금해서요.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현 자체는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데요. 이제 현 정책 하에서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기는 곤란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만약에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걸 집합적으로 모아가지고 특정한 중간 어떤 곳에서 써가지고 이익을 이렇게 좀 과도하게 내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데이터를 실제로 그 데이터만을 가지고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그런 관련된 사업들이나 관련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그동안 있어 왔거든요. 이제 해외에는 굉장히 많았고요. 우리나라에서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 명시적인 동의와 절차들을 밟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지만, 그런 상황을 거치지 않고 진행을 했다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실 데이터를 가지고서 돈을 직접적으로 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유권 해석도 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질의를 거쳐야 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의견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은 지금 많이 나오는 코인이라는 개념으로 뭐 메디코인, 뭐 코리아 메디코인, 글로벌 메디코인 이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만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글로벌로 가져갔을 때 어디까지 뭐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거기에 나오는 의료정보라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강도를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마디 첨언하자면은 결국은 그거는 이제 데이터의 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에 현재 플로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다, 예를 들어 저희도 그냥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는 거죠. 병원도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더 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법적인 건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가시적으로 데이터의 플로우를 만든 사람이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제가 좀 시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뭐 저도 미약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플로우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입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 데이터의 순환 구조, 이 플로우를 만들기가 현재 그 어떤 법적인 체계나 이 현실에서 굉장히, 뭐 제가 계속 부딪히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조건 임상을 해야 할까요? 의료 영역만 보이는 것 같아서 스타트업을 해보려고 해도 O2O나 일반적인 분야 대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기에 시작도 전에 임상 고민부터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문가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다른 각도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쪽에 임상 실험을 도와주는 스타트업이 있고, 거기에서 그 방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와 실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나이브하게 일반인 의료 전문가가 아닌 사람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임상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모인 데이터로부터 굉장히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고려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스타트업 하고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현재 그 거대한 의료 시스템은 몇십 년 동안 구축돼 온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굉장히 많은 허점들이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 우리가 투입되는 어떤 돈에 비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의료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거기에 플레이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개선돼야 되는 문제들이 또 가장 많은 영역 중에 하나가 이 헬스케어 분야예요.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서비스와 그다음에 좀 더 딥한 의료라는 쪽으로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것보다 훨씬 다른 문제가 뭐 오토 같이 이렇게 조금 더 가벼운 쪽으로 접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환자로서 뭐 병원에 가보면 불편을 겪는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다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누가 얼만큼 더 잘 만드느냐, 누가 더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많이 쓰게 만드느냐, 이런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 임상 시험이 필요하냐에 대한 얘기는 그 인허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파트너분 중에 시학처에서 의료기 인허가 의료기 심사부 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유기하 교수님 잠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HP 의료기 규제 파트너 유기하입니다. 그 질문해 주신 내용을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앱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는데요. 명확하게 의료 목적을 표방한다면 이건 의료기기로서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FDA나 식약처 같은 경우에 임상 시험 자료를 필수적으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표방하는 효능 효과를 입증해야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절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웰리스 디바이스라고 이제 FDA나 식약처에서 예외적으로 빼놓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그 의료 목적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은 그 만성 질환자의 상시적인 건강 관리를 위해서 굳이 의료기기 허가받지 않아도 공산품으로서 그 웰리스 디바이스로 허용을 해줍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상 시험은 필수적이 아니고 자기 선택적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 경험을 말씀드려 보면 초기에 미국에서 그 애플이나 구글이 이 웰리스 앱을 많이 개발했죠. 왜냐하면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개발해서 그 출시를 심박수기 같은 예를 들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출시를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유저들이 쓰질 않는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신뢰성이 없는 거죠. 그 앱을 내가 믿고 측정치를 내가 신뢰할 만큼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고 외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추세는 그 규제 허들을 회피하고 빨리 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많은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로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 애플이나 구글의 전략은 정통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저희 연구 분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 이런 UX를 다루는 쪽에서도 연구를 할 때 웰리스 관련된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뭐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앱에서 어떤 알림을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시점에 어떠한 사람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떠한 형태의 노티피케이션을 주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걸음을 더 걷더라. 뭐 이런 식의 연구들을 주로 합니다. 이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사실 의료적으로 뭐 임상적으로 뭔가 건강에 드라마틱한 뭔가 아주 치명적인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뭔가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일상에서 쓰는 경우에는 사실 일상적으로 내가 좀 인식하지 못했던 뭐 현재 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형태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은 또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적용한 형태의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검증하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저희 분야에서 주로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임상은 아마 이제 의료기기이거나 혹은 사람들한테 신뢰성을 의료적인 형태까지 주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다면 당연히 임상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굉장히 라이트 방식으로 만약에 접근한다면 뭐 임상하지 않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서비스를 아이디어 내고 모델링하는 것들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